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두고 극한 대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재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가겠다는 공수처와 경찰, 막겠다는 경호처 사이에서 중재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야 모두 제3자 내란 특검을 꺼내 든 상황, 특검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현선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충돌에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최 대행은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에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최 대행은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경호처 지휘 협조 요청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재차 요구에도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최 대행이 첫 중재안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정치적 타협안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기관의 대치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야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안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 핵심 내용을 이세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당보다 대폭 줄인 내란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전후의 일에 한정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은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걸로, 그리고 야당의 비토권도 사실상 큰 양보를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 만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협상 여지도 열어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 자체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으로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하는 여당과 특검으로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야당이 모두 이해관계가 맞는 대목이 있어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실제로 여당에선 이 체포영장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내란죄 특검을 받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생각 중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착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어제 포착된 SNS 메시지입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놓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당 관계자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특검법을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공권력 대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권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용을 열어둔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강제 집행 시도를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새로운 물꼬가 터지는 상황.
그 중심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박 처장이 오늘 경찰 소환 요구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면서요. 자, 그간 버텨오던 박 처장의 경찰 출석,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인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의 세 차례 요구 끝에 이루어진 출석입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박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체포 가능성이 있음에도 박 처장이 출석한 것을 두고 수사에 응한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쉽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질 못할 것이고 자진 출석한 만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동요를 막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박 처장은 출석에 앞서 직원들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겨냥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경문 기자, 벌써 9시간째예요. 조사가 길어지네요.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9시간 동안 진행 중입니다. 박 처장은 앞서 2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전격 출석했는데요.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박 처장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경찰은 박 처장을 상대로 무엇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체포 저지 지시를 박 처장이 언제 어떻게 내렸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100일 202 경비단 등 경찰 경호부대와 경호청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 위법 정황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란 혐의로도 입건돼 있는 만큼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전후로 박 처장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혹시 1차 체포 시도 이후에 경호처가 2차 시도를 어떻게 막으려고 할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경호처는 관저 곳곳에 차벽과 철조망 등 방어 시설을 세웠는데요. 박 처장을 상대로 어떤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경호처 인력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추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조사 중인 경찰, 박 처장을 돌려보내지 않고 긴급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박 처장은 바로 경찰 유치장에 구금이 되고 경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경찰의 부담도 커집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 체포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취하는 구금 조치입니다. 긴급 체포를 하면 경찰은 박 처장을 유치장에서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박 처장의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 혐의로도 입건이 돼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환 요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지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가 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 처장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면 가까운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이 구금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 체포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저지를 준비 중인 경호처에 강한 압박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무리한 체포였다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의 조사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지켜본 뒤 막판까지 긴급 체포 여부를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경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직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새 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2인자 경호처 차장을 직무대행시킬 방침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알려진 건 오후 4시 22분쯤.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 공수처 간 강대강 충돌을 막기 위한 중재안으로 사직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표현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담감이 좀 많고 조직의 건사를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최 대행은 곧바로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경호처는 2인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게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 관련 실무적인 부분은 경호처 차장뿐 아니라 경호본부장 등 지휘관들이 맡고 있다며 경호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며 경호처 수뇌부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경찰 조사의 힘이 빠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종일 요동쳤는데 그 시작은 바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전격 경찰 출석이에요. 예상 못했죠? 네, 한마디로 허를 찔렀습니다. 경찰도 취재진도 30분 전에야 파악할 정도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거든요. 언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리를 비우긴 어려울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석만 한 게 아니라 사표까지 내고 나왔어요. 그게 수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소환과 사표 수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물어보니 결사항전의 의지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직 행위도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이란 겁니다. 대통령을 지킨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 바로 긴급 체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겉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만요. 이게 속내로 보입니다. 바로 고육지책입니다. 박 처장은 이미 2차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오늘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발로 직접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 체포되더라도 가겠다고 한 거고요. 그런데 왜 사표까지 냅니까? 네, 제가 고육지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박 처장의 2가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경호처는 경찰이 많은 인력과 장비로 밀고 들어와도 무기를 쓰지 않고 사실상 몸으로만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리적 충돌은 안 되는데 몸만으로 사실 작심하고 들어오는 경찰 인력 막기 힘들겠죠. 그래서 경찰 출석에 사표까지 던지면서 여론전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여론전이라면 내가 조사받고 물러날 테니 무리한 체포하지 말아달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박 처장의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잡겠다고 조폭과 마약 사범을 잡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현직 대통령인데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꼭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봐야겠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정말 끌어낼 거냐? 꼭 그래야만 하냐 이런 여론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나도 당당하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고 대통령도 구속영장 청구하면 나와서 응한다는데 굳이 끌어내야겠냐며 경찰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전격적으로 여야 특검을 던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박 처장은요, 아침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중재를 건의드렸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 답을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후에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행 법률 체계로는 체포영장 갈등 해결이 어려우니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요. 공수처가 체포하는 게 맞네 마네 논란이 크니 특검을 하되 대신 대통령 체포를 미루자는 겁니다. 야, 여야 모두 특검에 시큰둥했었는데 받을까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논의하면 어떨지라는 의견이 제시되자 권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죠. 여당도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행하면 막기 힘든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받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야당도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대통령 특검으로 대선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3제 특검이 되면 공수처든 뭐 검찰이든 다 특검으로 이제 수사가 집중되는 거거든요. 이게 돌파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에 물어보니까요.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한 특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자르더라고요. 조만간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굳이 특검으로 대통령 시간을 벌어줄 필요 없다는 판단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슈가 대통령 특검으로 뒤덮이는 데에는 부담이 있겠죠. 대통령도 여전히 특검에는 부정적인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최후의 수단이지 공수처 수사를 경찰에 넘기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인 겁니다. 아직 유동적이군요. 네, 홍재 기자는 잠시 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경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갔던 첫 시도 때와는 달리 3단봉의 테이저건 현황까지 파악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작전에 수사관 투입이 유력한 수도권 광역수사단은 최근 보유 중인 체포장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 동원 공문이 내려오고 소속 형사들에 대한 대기 지시가 내려진 직후였습니다. 호신용 타격도구인 3단봉과 방검, 방탄 기능이 있는 경찰 조끼를 비롯해 테이저건 등의 현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맨몸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인간 방패에 막혀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2차 체포작전에 투입될 형사들이 테이저건이나 3단봉 등을 지니고 관저에 투입되면 1차 체포 시도 때와는 달리 몸싸움 수준 이상의 충돌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테이저건은 높은 전압으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기절, 마비시키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광역수사단 소속 한 수사관은 3단봉이나 테이저건 준비가 곧바로 강경 진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방어와 호신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경찰은 2차 체포에 투입될 수사단별로 대통령 관저 주변을 둘러보며 진입 경로 등을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경찰은 이번 체포 집행에 1,000명이라는 압도적인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직의 체포 전문 간부들을 불러 작전 회의도 열었습니다.
체포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초가 유력합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오늘 오후 수도권 지역의 광역수사단과 형사기동대 등의 지휘 간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도 체포 전문으로 불리는 베테랑 형사들입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며 방어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2차 체포 시도 전략과 시점은 물론 투입할 장비와 경찰관 규모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조직은 사실상 2차 집행에 모두 투입될 걸로 본다며 투입 인원은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다음 주 초반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 소환에 이어 내일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 경호처 수뇌부 소환 일정이 끝나면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월요일쯤 관저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대규모 인력과 장비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경호처로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됩니다. 경호처는 그래도 무기는 쓰지 않고 가용 인력 700명으로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150명을 투입했지만 인간 방패로 나선 200명의 경호처 인력 앞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호처는 이번에도 별도의 무기 사용 없이 인력으로만 맞서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700명에 달하는 경호처 인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에는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공조보는 2차 집행에서는 1,000명에 달하는 인력과 포크레인 등 장비 동원으로 강력한 영장 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도 화기를 지참하고 있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며 경찰과 경호처 간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이 특별수사단 외에 체포작전에 능숙한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력만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경호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두 번째 체포 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반면 경찰과 공조수사 중인 공수처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과의 대면 회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에 대해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경찰과 대면 협의를 했는지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수본부장과 간부들을 면담을 했거든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협의라는 것이 뭐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수사 정보의 누설들 고려해서 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경호처 인력 수백 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동원 가능한 인력 규모나 체포 경험 등의 차이가 크다 보니 2차 체포 작전이 경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도 1차 시도 실패 후 경찰이 주도권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은 수사 역량, 공수처는 법리 검토 등 각자 강점을 살리면 된다며 경찰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올해 첫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야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당 상승세, 야당 하락세의 기류는 일단 현실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은 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과 24%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렸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정권교체 위기감에 보수가 결집하고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 진보층의 기대감이 잦아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8년 전 비슷한 시기에는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지면서 보수 지지층도 분열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민주당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민주당이 탄핵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너무 오버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갤럽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보수 지지층 자체도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강성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도 양쪽 지지층이 서로 결집하고 있다며 여론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민주당이 고스란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6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6%로 국민의힘과 2%포인트 차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보수 지지자 결집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뒤에 있다.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결집은 제가 보기에는 곧 무너질 것이다. 당내에서는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오선이자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타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현 국면을 갖다 해결하고 또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또 챙기는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친명계 김영진 의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 등에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아예 상의가 없을 때도 많다며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네, 홍지은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여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졌다는 건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오늘 조사가 의미가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앞선 여론조사들에서 이 조사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관심이 컸습니다. 갤럽의 올해 첫 정당 지지율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서도 여당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최근 1년의 조사들에 대해 홍 기자 말대로 이 조사 진짜 맞는 거야? 의문이 풀린 겁니까? 네,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한테 두루 들어보니까요.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여권의 상승 추세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조사 방식의 차이인데요. 기존 조사들이 ARS 조사가 대부분이었다면 갤럽은 무선 면접으로 진행되거든요. ARS는요, 한마디로 기계음이 자동으로 도는 여론조사이고요. 무선 면접은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묻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조사하냐 사람이 조사하냐의 차이인데 사람이 조사하는 오늘 조사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네, ARS 조사는 응답률이 일단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전화를 받았는데 기계음이 나오면 더 쉽게 끊게 되죠. 오늘 갤럽 조사 응답률은 16.3%였는데요. 다른 조사의 ARS 응답률은 4.7%였습니다. 이 4.7%라는 숫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번 전화 걸었는데 5명도 안 되게 답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양측의 극단적인 이들이 주로 답을 하는 거고요. 정치에 관심이 덜한 중도층 여론은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결국 응답률이 높다는 건 국민 전체 여론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ARS의 한계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가짜 응답 가능성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지만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답해도 걸러낼 방법 없다는 거죠.
30%를 넘었던 대통령 호남 지지율을 두고 여론조사 업계에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면접에선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속일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정확한 여론은 뭐예요? 그래서 네, 일단 여야 정당 지지율은요, 사실상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 탄핵을 묻는 조사에서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높지만 최근 10%포인트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으로 갔거든요. 갤럽 측은요, 탄핵 찬성 여론은 우세하나 중도층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인정을 합니까? 저거에 대해서? 네, 민주당도 이렇게 말합니다. 양측 지지층이 둘 다 결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그러다 보니 탄핵, 특검 등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잡을 만한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은 좋은 거예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딜레마에 빠진 건 마찬가지거든요. 탄핵 찬성 여론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것도 사실이죠. 탄핵 반대만 보고 전략을 짰다가는 중도층 역시 놓치는 겁니다.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논란이 대표적으로 탄핵 반대만 보고 간 경우인데 당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를 두고 고민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 살펴봤습니다. 어제 백골단 논란을 일으켰던 반공청년단, 이 백골단 이름이 논란이 되자 해골단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본질은 같은 것 아니냐 비판은 계속됩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백골단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20에서 30대 남성 약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특별히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자경단으로서의 백골단 대원들이다.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 이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반공청년단 단장은 일부 단원들로부터 이름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백골단이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명칭은 해골단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1991년 경찰 백골단이 휘두른 새 파이프에 맞아 숨진 강경대 열사의 가족은 국회를 찾아 다시 등장한 백골단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그 백골단은 다른 사람 희생 안 시키고 우리 가족이 맡겠다는. 백골단은 오는 20일 전까지 명칭을 확정하고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야당은 그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절하진 않았지만 백골단인지 모르고 주선한 거라며 징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설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의 사과에도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큰 역사적, 정치적, 또 도덕적 일탈 혹은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그냥 사과하면 다 덮는 겁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결의안에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국가폭력 조직으로 이런 단체를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한 건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 숙면을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습니까? 회의 도중 이재명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의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이 한마디에 법사위가 뒤집어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자꾸 민주당에서 자꾸 제2의 내란, 아직도 뭐 내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내란 상태입니까? 저는 뭐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에선 고성과 함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란이 끝난 것입니까? 근데 저런 발언을 하고 법무부 차관은 야당의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질문을 하더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질타하고 나섭니다. 차관님 수갑 차본 적 있어요? 없죠. 제2의 내란은 아닙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거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상황도 내란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러자 김서구 직무대행은 다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그런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2.12 판례를 봐도 친위 쿠데타 수계가 계속 있는 한 실질적 위험성에 따라 내란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강원 평창은 최저기온이 영하 24.9도까지 내려갔고 부산에선 바닷물이 얼어붙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하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붕엔 고드름이 한가득입니다. 창고 앞에 쌓아둔 소주병들도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오를 넘겼지만 이곳의 낮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밖에 놔둔 라면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워낙 단단하게 얼어붙은 탓에 부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인도부터요 눈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이제 차 다니는 길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미끄럽고 진짜 위험해요. 해안가 바위들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오늘도 강원 평창 면온리의 최저기온이 영하 24.9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2.2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영하 10.1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파에 수도 배관이 터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베란다가 아주 이렇게 살얼음이 쫙 이렇게 평소시는 뭐 6시 기상을 하는데 오늘은 7시까지 누워있을 정도로 좀 깨어졌다 할까. 제주는 많은 눈에 갇혔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80cm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산간도로는 전면 통제 중입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에 운전자들이 아예 차를 놓고 가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지난밤 10,000명 가까이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은 오늘 오전부터 정상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 내에 정점을 지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을 맞아도 늦지 않을까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지금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마감되는 거예요? 독감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전국 곳곳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실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99.8명으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또 그 기록을 깼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독감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청은 독감 환자가 앞으로 1, 2주 내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설 연휴가 고비라고 우려합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유행 후반기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 최소 3주간은 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 수준도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고 또 설 민족 대이동이 있고 또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언제까지 유행할지 모르고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만큼 맞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유행이 어차피 1, 2주 내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니까 두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하나 걸렸더라도 남은 하나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걸렸더라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지난 2023년 때도 독감이 여름을 넘어 초가을까지 유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당선인도 공화당의 붉은색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장례식이 열린 워싱턴 DC 국립대성당. 전직 대통령 부부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즐겨 매던 빨간 넥타이 대신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첫 임기 후 관계가 틀어진 펜스 전 부통령과도 악수합니다. 이어 도착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다소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은 뒤에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도착하자 다른 당 소속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어나 맞이하고 부시 전 대통령은 격이 없이 툭 치며 인사를 건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살아있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모두 모인 자리.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적들이 같은 자리에 모였지만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만큼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전 카터 전 대통령에게 직접 추도사를 요청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가 권력 남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mmy Carter's friendship taught me, and through his life taught me, the strength of character is more than title or the power we hold. 미국 현지 언론들은 각자 껄끄러운 인연이 있는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의 만남을 두고 극한의 대립 속에 이례적인 화합이자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 국장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한때 대통령직을 두고 맞섰던 라이벌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였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에 써둔 추도사를 아들이 대신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 연단에 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써둔 추도사에 과거 두 사람이 경쟁하던 때가 언급되자 조문객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Now, this is not to say that Jimmy never got under my skin. But has there ever been a group of politicians that didn't do that to one another? 이어 추모사는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반추합니다. Now, I didn't like it, but little could I know that the outcome of that 1976 election would bring about one of my deepest and most enduring friendships.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6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당시엔 서로가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퇴임 후엔 함께 공익 사업을 벌이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서로의 장례식 추도사를 준비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됐고 실제로 지난 2006년 포드가 93세로 사망했을 때 카터는 그를 기리는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답을 받았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We have much to catch up on. Thank you, Mr. President. Welcome home, old friend.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며 역대 최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를 포함해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집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산을 뒤덮은 화염이 용암을 연상시킵니다. 불길 위로 헬리콥터가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고급 주택단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LA 산불이 5개 지역의 대형 산불로 번진 상황. 위성에서도 LA를 덮은 산불과 연기가 선명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배우와 유명인들의 피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겸 사업가 페리스 힐튼은 저택이 불에 탄 사실을 알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위플래시와 탑건2로 유명한 마일스 텔러, 양들의 침묵의 앤서니 홉킨스를 비롯해 벤 애플렉, 존 굿맨 등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도 피해를 봤습니다. 전 야구선수 박찬호 씨도 베버리힐스 자택이 전소돼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 발표,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과 영화시사회 NBA 경기 등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는 약 73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미국 역대 최고액입니다. 연기주의보가 내려지고 일부 지역에선 식수도 부족한 상황.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e worst fires never hit Los Angeles, ever.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cover 100% of the cost. 현지 당국이 산불 이후 빈집털이 등 약탈과 절도 용의자 20명을 체포하는 등 치안마저 불안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선 로봇과의 미래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피부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로봇계는 공중제비를 돌 정도로 기술이 정교해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머리를 넘기는 한 여성. 다름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얼핏 보면 사람의 피부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질감이 비슷합니다. 인사를 건네면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받아치기까지 합니다. Hello, Aria. How are you today? I'm feeling fun and ready to have a great conversation with you. 또 다른 로봇은 음악이 나오자 노래에 맞춰 관절을 구부리며 춤을 춥니다.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닮은 네발 로봇도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음악에 맞춰 흥겹게 탭댄스를 추고 공중제비를 하며 허공에 걸린 OLED 패널을 발로 차 맞춘 뒤 가볍게 착지합니다. 미국 스타트업에서 만든 로봇은 실제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귀를 쫑긋 움직이기도 하고 짖거나 낑낑대는 소리를 내며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치매 등 질병을 가진 반려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진화한 겁니다. AIs that can perceive, reason, plan, and act. And then the next phase, physical AI. 친숙한 로봇의 형태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한층 더 사람 같고 동물 같아지면서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까지 국방장관 공관을 20차례 드나들며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당일까지 김용현 전 장관 공관을 총 20차례 방문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관촌 위병소 검문을 피하려고 장관 비서관 운행 차량을 이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김 전 장관과 의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사발령 내용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지원 등을 담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경기도 안산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3차례 만나 선관위 점거를 지시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와 제압에 필요한 장비 준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정치인 수거나 북방 한계선 북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실제 계엄 실행 계획인지를 조사 중이지만 구속 이후 노 전 사령관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누구에게 지금 90도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이 전 목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꼽히죠. 윤 의원이 이 전 목사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잡아내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되는데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아유 감사해. 다음 대통령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윤 의원한테 물러줘야 되겠어.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하나가 왜 안 돼요? 송구스럽 너무나도 존귀하신 정광훈 목사님. 자, 여당에선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전 목사 집회에 윤 의원은 왜 간 거예요? 네, 윤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이 전 목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당원과 애국시민 보러 갔다는데요. 오늘은 관저 앞에서 한 유튜버와 설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란죄다 몰아가지 않습니까? 내란은 윤석열이 내란 수계. 아니 내란 수계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재명이는 자범입니까? 명태균 일을 안 하고 매일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일이에요? 자, 윤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당 내에서도요. 목소리 엇갈리더라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목사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국회의원 있을 수 있다. 정가훈 목사 집회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그런 모양새 비추지 말고 지금 현재 보수의 중심 상징적인 어떤 장소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통일했다고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겐 당원권 1년 정지했죠. 하지만 지도부는 윤 의원의 행보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별다른 조치는 않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인들 과거 사진인데 과거에 적이 있어요? 네, 탄핵 정국에서 여야 서로에게 치열한 공격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뜻밖의 적이 과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네, 민주당 오늘도 대통령 체포 막겠다면서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 맹비난했는데요. 그러자 여당 민주당 지도부에 잊혀진 과거를 호출했습니다. 내란 수계가 버티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계 조용히 하십시오. 민주당의 최고위원하고 있는 모 의원께서는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영장실시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영장 발부된 이후에도 당사에 측거해서 당직자들이 막아서서 영장 집행 못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 김민석 최고위원 모습이네요. 네, 지난 2008년 정치자금 수억 원 받은 혐의로 영장 청구됐는데 표적 수사라며 당사에서 농성 벌였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10년 전 일을 찾아낸 거예요. 네, 이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탈당을 권유하자 민주당은 조폭 영화 보는 것 같다고도 했죠. 여권에선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됐을 때 친명계는 더했다고 반박하더라고요.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뭐 국민의힘도 과거 자유롭지 않은 게 있겠죠. 네, 탄핵 사유에 이 내란죄 제외했다고 공격하자 이 민주당 국민의힘의 과거를 소환했는데요.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지? 제가 한번 권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도 야도 이 공격하기 전에 과거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 정부 최고위급 인사론 처음입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최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의료계에 사과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공이 처단 문구가 들어간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사과한 겁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만들고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는 의대 새 학기가 오는 3월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의정 갈등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9개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7년째 동결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막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립대 측이 지난 8일 교육부와 간담회에서 인상을 요구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교육부의 기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하는 걸로. 국립대와 달리 앞서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연세대도 법정 최대 한도인 5.49%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를 더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밥을 더 싼 거를 먹어야 하나? 재정난 여파에 등록금 인상을 놓고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늘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파특보도 대부분 유효한데요. 중북부에는 더 큰 추위를 의미하는 한파경보, 그 밖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위는 차츰 누그러들 텐데요.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8도로 오늘보다 4도 높겠고요. 모레는 영하 5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권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한편 서해안을 중심으로 계속 눈 예보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전북 서해안에 3에서 1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춘천은 영하 16도, 안동 영하 12도, 대전 영하 9도에서 시작되겠고요. 진주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적으로 춥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추위가 주춤하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란히 고인이 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제럴드 포드. 대선에서 맞붙었던 정적이었지만 서로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남기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수십 년 우정, 극한 대립으로만 치닫는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립을 넘어서는 게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